우리 대한민국보다도 엄청나게 우리보다 큰 대국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또 나가면 일본, 유럽 이렇게 대국들이 이제 이해관계가 서로 교차하고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는 대단히 이제 해결하기 힘든 문제고, 또 이러한 대국들 사이의 외교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한 발이라도 잘못 짚으면 이게 엄청나게 이게 다시 좋은 상태로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기도 대단히 힘든 문제입니다. 왜? 다 우리보다 힘이 큰 애들을 하고 지금 이 문제를 부대끼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걸 사전 말씀드리고, 오늘 이거 짧은 시간에 북핵 문제를 완전히 다 이해한다는 것은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현재 한국 내에서 쟁점으로 되고 있는 문제들만 몇 가지씩 이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게 핵 문제라고 할 때 우리 한국에 생각하는 거와 북한에 생각하는 거, 중국, 일본, 미국 각이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과연 북한의 핵을 가지고 무슨 일을 칠 수 있을까? 그 핵을 쓰지도 못할 걸 거기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하해서 잘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경제는 피폐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많은 재원을 투하해서 왜 그런 일을 할까?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사고와 잣대를 가지고 이해하자면 이게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만일 아무리 진짜 허무맹랑한 일이라도 또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도 그것을 하는 사람이 이것은 꼭 그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 이것을 하면 큰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한다면 이게 우리로서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걸.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 동북아시아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동북아에 새로운 핵 국가가 출현할 때마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이 변했습니다. 이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50년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거 6.25 전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김일성이가 스탈린하고 마오쩌둥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국을 치고 내려왔다. 이런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1950년 6월 25일이냐 하는 겁니다. 바로 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핵무기. 바로 1949년 8월 29일 날 이전 소련이 핵 실험에 성공합니다. 핵 실험에 성공하면서 미국에다가 핵무기를 가졌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1949년 8월부터 미국과 소련 사이에 소미 양자 핵 대결 구도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동북아시아의 미국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소련이 핵무기를 가지기 전까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은 당시 트루맨 대통령이었던 트루맨 독트린에 의해서 동북아 전략이 진행됐어요. 그러면 트루맨 독트린의 전략은 뭐냐? 전 2차 세계대전 후 전 세계적 범위에서 소련이라는 공산국가가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위성국가들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 곳곳에서 공산주의 이런 위성국가 대우를 늘어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중국에서 49년대에 중국 공산혁명이 승리하고 그때 당시 보면 여러분 그리스에서도 그리스 공산당대 정부군하고 정권 쟁취에서 싸우고 있었고 남한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한에서는 남노당이 무장을 들고 각 곳에서 무장투쟁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루맨이 이렇게 각 곳에서 공산당들이 대화와 협상, 민주주의 투표가 아니라 무장을 들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걸 좌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는 게 트루맨 독트린입니다. 소련이 힘을 가지고 나면 미국도 힘으로 대응하겠다. 그런데 소련이 그 다음에 핵을 가지는 49년대 핵을 가지고 나오니 1949년 8월 달에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로부터 몇 달 안 지난 1950년 1월 미국이 새로운 세계 전략을 내놓습니다. 바로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아시겠죠? 에치스 라인 1950년 1월 달에 구워졌습니다. 화면에 바로 이 에치스 라인이에요. 근데 이 에치스 라인이 바로 트루맨 독트린과 에치스 라인이 얼마나 모순된 라인인가 한번 좀 보세요.
트루맨 대통령이 발표했던 트루맨 독트린은 공산주의와의 접경 지역에서 무력으로서 힘으로써 대결하겠다. 이게 트루맨 독트린의 핵심이었는데 결국은 에치스 라인을 보니 결국은 공산주의와 접경 지역에서 미국이 한 발씩 다 물러섰습니다. 우리 남한에 빠져 있어요. 대만에 빠져 있습니다. 남부 베트남에 빠져 있어요. 아세아에서는 뭐 유럽은 내놓고 이걸 보고 결국은 에치스 라인이 1950년 1월달에 그어지자마자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모여에 앉아서 북한군이 쳐내려와도 미국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했냐? 그때 당시 스탈린이 미국과 유럽에 나가 있는 모든 러시아 간천방을 다 돌려가지고 만약 북한군이 내려온다면 미군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보고해라. 근데 모든 간천방들에서 올라온 보고는 어떻게 왔느냐? 38선을 넘어 내려와도 미군이 안 온다. 일본에 있는 미군이 건너오지 않는다. 절대 바다로. 이거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스탈린이 오케이. 종합된 정보자라면 미국이 안 한다. 내리쳐. 그래 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미국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소련이 얻은 정보자료가 이게 틀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소련의 정보자료는 옳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했던 기본 원인은 그때 당시 미국에서의 기본 기존 기득권 세력은 미군이 오는 걸 다 반대했지만 바로 일본에 있던 메가도가 바로 미군이 무조건 와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가도가 트루맨한테 보낸 한 장짜리 정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군이 와서 한반도에 물론 영화에는 이렇게 됐어요. 미국이 한국에 와서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막은 그것이 아니라 메가도가 만일 주일 미군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 결국은 한국을 잃어버리는데 한국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을 차지한 공산군이 소련, 중국, 북한 이 공산군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바다를 건너서 일본으로 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건 아시아에서 보면 동맹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이 혼자 일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에서 공산주의 위협을 막기는 힘들다. 방도는 뭐냐? 한반도 38선에서 막아야 된다. 이게 메가도의 주장인데 바로 메가도의 일본 본토 보호 중심설 이거에 결국은 트루맨의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만약 메가도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트루맨이 미군 안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960년대 말에 중국이란 나라가 핵을 보유합니다. 1967년도에 중국은 수소탄 시험까지 해서 핵 보유를 선언하고 미국의 공식 위협합니다. 만일 중국과 미국이 대만 문제 때문에 싸움이 붙는다면 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이 붙는다면 이건 핵전쟁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은 충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중국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67년도까지만 해도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67년도에 수소탄을 중국에 개발한 이후에 딱 2년 걸렸습니다. 69년도에 미국 대통령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닉슨 독트린의 핵심은 남베트남과 대만에서 떠나겠다는 겁니다. 핵을 가진 중국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미국이 왜 핵을 가진 중국하고 싸워야 하느냐? 미국이 무슨 이해관계겠냐? 결국 74년도에 미국은 베트남을 떠났고 79년도에 미국은 대만을 떠납니다. 여러분은 보셨던 것처럼 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 사진이 미군이 떠나기 전까지 대만에 있던 미제 7함대 사령부입니다. 지금 미제 7함대 사령부는 오늘 박물관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런 동북아시아에서의 역사적 변천 과정은 핵국가가 출현할 때마다 미국이 그 핵국가와의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한 발씩 물러섰다. 이게 지난 역사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이걸 좀 우리 한번 좀 이제부터 좀 봅시다. 자, 미국 버터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면 핵 간수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김정은이가 2017년 11월 달 핵을 완성하고 2018년 1월 1일 날 아침에 미국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내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고 북한의 핵무기는 다 지금 미국을 겨누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현실이다. 현실임을 미국이 인정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위협 공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공개적으로 위협 공갈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제 하노이 회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ICBM을 가지고 미국을 지금 계속 위협함으로써 지금 현재 미국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트럼프 독트린 뭐 트럼프 다음 누구 대통령이 되겠지 뭐 이런 새로운 독트린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냐 과연 미국의 우선 정책 순위에서 우리 한반도 비핵화가 우선이냐 아니면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위협 제고가 우선이냐 벌써 미국 전술핵가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게 우선이냐 이 문제를. 자, 이 현재 국제 핵 질서에 대한 것을 제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현재 법률적으로는 핵 보유를 허용받은 나라가 5개밖에 안 됩니다. NO에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런데 국제 질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3개 나라가 법을 어기고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핵 보유국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 법률적으로 국제법을 어기고 핵보유국이 됐으면 국제적으로 이 나라들을 제재해서 이 나라들이 정상국가 대열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3개 나라가 지금 다 정상국가가 됐고 아무런 제재도 없이 국제 무대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4번째 나라가 되겠다는 게 지금 이와 같이. 그런데 지금 북한의 주장은 뭐냐? 아니 앞에 3명이 벌써 그 선을 넘어서 핵보유국이 됐는데 내가 4번째 되려고 하는데 왜 나만 제재를 가하느냐? 이게 지금 실제 그저 북한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은 실제 압축해 놓고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 이런 의미인데 한국에서 지금 쟁점이 뭐냐? 론정점이 지금 자 이런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방어용이냐 아니면 공격용이냐? 이게 첫 번째 지금 맹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저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으로부터의 위협 또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위협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어용 무기일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지금 쟁점이고 두 번째 쟁점은 뭐냐? 그러면 이거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핵무기가 앞으로 한반도의 전반적인 전략적 균형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과연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도 둘로 갈려요. 일부 사람들은 절대 미군 철수 안 한다. 미군 안 한다. 이거고 북한은 어떻게 생각했냐? 핵무기를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계속 미국을 흔들면 어느 한때인가 미국이 한반도에서 나갈 것이다.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걸 지금 이야기했냐? 북한의 핵의 특성을 한번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북한 핵이 방어용이라면 북한이 핵무기를 벌써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2006년도에 첫 핵실험을 하고 그때부터 서형화 시험과 이제 그런 시험을 해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이미 북한이 10여 년 전에 다 완성했습니다. 한국을 핵으로 타격하는 거 이건 이미 북한에서는 게임 끝났습니다. 지금 북한에 도달하는 건 뭡니까? 지금 ICBM을 해가지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느냐 아니면 가지지 못하느냐 지금 이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이건 방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중거리 미사일까지 완성하는 것으로서 멈춰서기만 해도 북한은 자기를 방어하는 데 충분합니다. 왜? 아니 우리 한반도라는 게 얼마나 작습니까? 이 작은 압축된 공간에 수많은 인구가 사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중거리 핵미사일만 가지고도 한국을 다 잿가루로 만들고도 남을 만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핵무기가 있는 북한이 다시 더 한 발 도약해서 ICBM을 만들려고 하느냐?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걸 과연 방어용으로 보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 3개 나라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나라들은 ICBM은 안 했어요. 왜? 그들의 목적은
미국이나 먼데 있는 대국 위에 있는 몽골에 있는 적을 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근접에 있는 인도는 파키스탄은 인도, 이스라엘은 이 아랍 나라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야말로 방어에 필요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아이스에 반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핵무기의 성격입니다. 북한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소탄까지 나갔습니다. 지금 원자탄 거 아시죠? 원자탄과 수소탄까지 있죠. 그러면 만약 방어하는데 충분하다면 북한은 원자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결국은 뭐냐, 원자탄뿐만 아니라 수소탄까지 나갔어요. 수소탄이라는 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같은 핵물질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수소만 중과하면 핵 폭발력을 몇십 배를 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ICBM과 수소탄까지 나갔다는 것은 뭐냐, 이곡은 미국한테다가 북한이 작은 나라이지만은 미국과 같은 큰 나라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ICBM 플러스 수소탄으로 갑니다. 이런 북한 핵이라는 여기에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여기서 우리가 보셨지만은 이러한 핵 보유국들이 지금 8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8개 나라의 핵 총적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핵 무기 총 질적 폭발력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은 어느 수준급에 들어갔을까요? 지금 여러분 판단하건대로. 예? 여섯 번째. 북한은 지금 여섯 번째 주장도 5대 핵 보유국 다음. 실제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곧 북한은 지금 현 상태로 계속 핵물질 생산으로 나간다면 북한은 미국, 러시아 다음 중국과 버금가는 핵보유국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를 제외하고 중국, 영국, 프랑스가 가지고 실전 핵 배치한 핵은 80개부터 100개로 봅니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은 200개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평균 지금 상식은 80부터 200개 정도가 중국이나 영국, 프랑스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일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북한의 핵 능력은 이제는 결국 영국이나 프랑스, 중국과 같은 버금가는 제3위, 4위 핵대국까지도 올라가는 것. 이거는 지금 북한으로서는 시간 문제다. 북한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러한 북한의 핵 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제 문제입니다. 만약 이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지 않고 하노이 회담에서 또 새로운 딜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합의됐다면 진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영원히 대도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길 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됨으로써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 어떤 방법으로 핵보유국을 가려고 하느냐라는 걸 우리가 북한만 들여다보면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인도나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어떤 방식으로 핵보유국이 됐는가를 보면 이런 방법으로 북한이 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례로 파키스탄만 하나 들게요. 파키스탄이 1998년도에 핵실험을 해가지고 핵보유국임을 전 세계에 선언합니다. 선언하는데 파키스탄의 핵보유국을 가기 위해서 취한 전술은 명분과 시간입니다. 명분은 뭐냐? 왜 우리한테 핵이 필요하냐? 우선 첫째로 파키스탄은 인도라는 큰 대국에 자기보다 몇 배의 덩치가 큰 대국의 서국으로서 서국인 파키스탄이 맞서야 되겠는데 맞서자니까 재래식 무력 가지고는 절대 큰 대국하고 맞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방어용인 핵이 필요하다. 이게 파키스탄의 명분입니다. 두 번째는 파키스탄은 핵을 가졌을 때 미국이 파키스탄 보고 경고합니다. 절대 너 핵 가진 걸 내가 승인 안 해주겠다. 왜? 미국은 다른 건 다 승인해줘도 이슬람권의 핵이 들어가면 그 핵이 절대 파키스탄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이슬람권 나라로 꼭 핵이 넘어가고 다른 나라 이슬람권 나라들도 핵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지가 위태롭다.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에다가 절대 핵을 허용한다고 경고합니다. 98년도에. 만일 파키스탄이 미국이 말을 안 듣는다면 파키스탄을 신속히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미국이 오픈했어요. 그런데 파키스탄의 핵을 가지고 3년을 끌었습니다. 98년, 99년, 2001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국으로서는 파키스탄의 핵을 폐기해서 파키스탄하고 계속 끝까지 밀어붙이겠느냐, 아니면 파키스탄과 손을 잡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반테러전을 벌리겠느냐, 이런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위치에 속했는데, 이때 미국 전략가들은 파키스탄의 핵보육을 승인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던 파키스탄의 핵보유국이 결국은 됐습니다. 왜? 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다 무력을 전개하자고 보니까 파키스탄을 통하지 않아가서는 몇십만의 무력을 아프가니스탄에 들이밀 수가 없어요.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은 파키스탄에 손을 들어주고 파키스탄에 취했던 모든 정치, 경제, 군사적인 제재를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파키스탄은 핵을 가지고 국제 제재를 받던 파키스탄은 3년 만에, 핵을 가진 지 3년 만에 모든 제재 법규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뭐 아무런 제재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북한은 요 두 가지입니다. 북한은 명분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다음에 핵을 가지고 시간을 어떻게 끌 것이냐, 이겁니다. 핵을 가지고, 핵이라는 건 이게 처음 핵무기를 가졌을 때는 그 주변 나라들과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일반 사람들도 대단히 놀랍니다. 야, 이거 핵을 가진 북한하고 이제부터 어떻게 산다는, 저 핵무기가 와서 떨어지는 데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이 앞서는데,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고 세 해가 지나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 속에서 본능적인 면역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거는 생리적으로도 같아요. 모든 병기에 면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이라는 게 엄청난 위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적으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상시적인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과 위협감이 서서히 사람들 머릿속에서 없어지고, 그리고 이걸 지금 노래, 이런 면역력이 생길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지금 북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금 명분을 보면 이렇게 셉니다. 미국하고 세우는 명분하고 우리 한국하고 세우는 명분이 좀 달라요. 미국 보고는 너네가 큰 나라고 우리는 작은 나라인데, 큰 나라인 미국이 계속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군사 위협을 제거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해달라. 그래서 북한은 이걸 신뢰 구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신뢰가 먼저 구성돼서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고 미국도 북한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관계를 개선하자, 관계를 발전시키자. 그래서 허상 친구가 되면, 그러면 북한한테 무슨 핵이 필요하냐? 근데 친구 되는 건 쉽진 않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친구 될 때까지 같이 소주도 마시면서 가보자, 이겁니다. 북한의 지금 시간벌이 전술은. 우리 한국하고는 뭐냐? 어떤 경우에도 남한과 북은 싸워서는 안 된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미국이 북한을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억제력, 견제력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 북한은, 남북한은 손잡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평화를 여기서 계속 보장해 나가는 과정에 이르면 결국은 앞으로 핵을 없앨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 이래서 지금 북한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평화 우선론을 확산시켜서 선남북 관계, 선평화, 후비핵화라는 도식으로 가자. 이게 지금 북한의 총 핵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북한이 어떻게 실현하느냐, 이걸 좀 우리가 좀 봅시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은 예견치 않았던 외교적 협상에서 성공합니다. 성공해서 4.27 판문점 선언과 그 다음에 9월 평양 선언을 통해서 북한은 비핵화라는 이 과정을, 이 구조를 변화시켰어요, 북한이. 이 대단히 1년 동안에 북한 외교는 큰 성과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뭘 달성했느냐? 북한이 2006년도에 첫 핵실험을 했습니다. 첫 핵실험을 한 다음에 그때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하면 저 북한의 핵 보유국 저걸 이제 없을 까, 이런 토의를 계속 하다가 어떤 원칙을 합의했는가 하면 선비핵화 후 협력 교류라는 걸 합의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이것을 당시 우리 한국 보수 정권과 합의해가지고 전 세계에다 발표해요. 이걸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오바마는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고 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는 지그시 제재를 가해서 마지막에는 북한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손을 들고 이제 핵을 내놓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할 때까지 인내성 있게 내민다. 그래서 선비핵화합니다. 이게 오바마의 핵. 그런데 4.27과 평양선언을 통해서 북한은 선비핵화 구도를 후비핵화 구도로 바꿔놓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는 선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서 이것이 선순환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선남북 관계 비핵화 견인 정책이라고 우리 정부는 표현하고, 북한은 이것을 선남북 선평화 후비핵화 도식으로 북한은 정립합니다. 미국과 어떻게 했는가 한번 좀 봅시다. 예. 이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이 6.12 싱가포르 합의입니다. 싱가포르 합의 원문이에요. 원문 한번 좀 자세히 보십시오. 이 원문에 보면 여기서 미국이 엄청난 전략적 실수를 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싱가포르에서 만날 때까지만 해도 북핵 문제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똑바로 학습하지 않고 그저 부동산 사고 팔고 할 때처럼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김정은을 4시간 만나고 오케이 김정은이가 요구하는 사항에 다 사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결함을 보낸 게 뭐냐, 그러면 북한 비핵화를 어떤 순서로 하겠느냐, 이 순서 문제에서 트럼프가 선신뢰 후 비핵화 도식에 사인해 줬습니다. 만일 트럼프가 이제 정신 차렸더라면 야, 요 문장은 좀 바꿔놓자라고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데 이루어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핵화가 앞서 나가는데 트럼프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인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핵화 로드맵 도식에서 선신뢰 구축 후 비핵화로 비핵화 문제가 밀려났습니다. 이걸 이해 못했어요. 트럼프가 그 당시. 그래서 트럼프가 이해를 못하고 사인하고 오케이 하고 이제부터 비핵화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2주 만에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6월 10일 날 사인하고 7월 4일부터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는데 이 싱가포르 합의, 얼마 길지도 않은 이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해석에서 북한과 미국이 완전히 극과 극에 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트럼프가. 자, 무슨 문제 때문이냐? 이겁니다. 네.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북한의 해석은 뭐냐? 싱가포르 합의는 신뢰 구축이다. 조미순의 상봉의 회담의 정신은 신뢰 조성인데 폼페이오가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한다고 하면서 평양에 와서 토의하려는 것은 비핵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를 토의하려는 폼페이오를 보고 북한은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강도다. 아니 두 정상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이 합의한 문건에 관계없이 국무장관이란 사람이 와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이야말로 강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폼페이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이 문장이 그렇게 보이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싱가포르 합의문 북한의 주장이 옳습니까? 미국 주장이 옳습니까? 문장 자체를 보면 북한이 옳지요. 네. 그때부터 싸움이 붙습니다. 자, 북한이 폼페이오를 강도라고 말하니 미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좀 봅시다. 자신이 평양을 떠난 직후 북한이 내놓은 성명, 즉 강도 같은 비핵화 요구를 했다는 데 대해서도 거침없이 반박했습니다. If those requests were gangster like they are, the world is a gangster because there was a unanimous decision at the UN Security Council about what needs to be achieved. 네, 폼페이오가 깜짝 놀랐어요. 강도라고 하는 말에. 내가 강도면 전 세계가 강도다. 이게 미국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하노이 회담 결과를 보면서 이거 그때부터 미국은 이 싱가포르 합의문을 완전 뒤돌려 세우고 북한의 미국 핵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미국은 영원히 이 싱가포르 합의 틀 속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걸 결국은 그때야 트럼프도 알고 폼페이오도 알고 미국 미 행정부가 다 알아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노이까지 왔습니다. 하노이까지 와서 결국은 이번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는데 하노이 회담이 기본 결렬된 원인은 기본은 무슨 문제냐? 바로 딜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주고받기 식으로 이제 북한은 가자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 가는데 김정은은 영변이라는 핵시설을 하나 내놓는 조건으로 미국 함대에서 11개 제재 중에서 5건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5건 제재가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트럼프로서는 북한이 내놓은 이 영변에 더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미국은. 왜? 이건 이미 다 공개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과연 북한이 이 영변 핵시설 외에 추가로 은폐시켜 놓은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을까 없을까 이겁니다. 만일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과 영변을 놓고 딜을 맺어서 서로 상조치로 주고받기식을 해서 비핵화로 나간다 하면 은폐시켜놓은 핵 문제는 영원히 둘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이게 제일 궁금한 겁니다. 과연 핵 은폐 시설이 있을까 없을까? 과연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진짜 진실로 비핵화라는 이 부동산을 나한테 팔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트럼프는 보고 싶었어요. 트럼프는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걸 부동산 매매업의 매매업자의 견지에서 들여다보는데 트럼프는 혹시 김정은이가 부동산을 팔겠다고 하고 도중에 계약금만 떼먹고 도망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한번 찔러본 겁니다. 야 이거 회담 도중에 불쑥 제기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영변 핵시설만 내놓겠다고 하는데 우리 미국이 알고 있는 정보 자산에 의하면 뭐 영변은 그리 중요치 않다. 북한의 여러 지역에 당신네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농축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확인해 달라. 이게 트럼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영변 플러스 알파, 추가 알파라는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재미난 일은 뭐냐? 트럼프가 딱 제기했을 때 트럼프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만약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김정은이가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 있습니다. 있다. 핵시설이 홍쾌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우선 영변만 놓고 딜 맺죠. 요거 주고 또 주고 다음번에는 내가 지금 당신이 은폐시켜 놓았던 핵시설 그걸 내놓을게 당신도 나한테다가 제재를 더 풀어주세요. 이렇게 그야말로 딜로 간다라고 했다면 트럼프가 오케이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트럼프는 하나를 예측하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해? 만일 김정은이가 그런 핵시설은 없다고 그러면 그 핵 은폐 의혹은 미국의 강경파들이 조작해낸 의혹이다 라고 전면 부인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안을 트럼프가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 은폐 시설이 있다라고 이때까지 주장한 건 누구냐? 바로 볼튼입니다. 볼튼이 북한의 핵 은폐 시설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때 김정은이 보인 입장을 보고 트럼프가 뭘 확신했느냐? 핵 은폐 시설이 있다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왜? 김정은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 NCND 했습니다. 있다는 소리도 안 하고 없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말도 안 했어요. 이걸 김정은이가 가만히 NCND 하는 걸 보는 순간 트럼프는 있다 확신했습니다. 트럼프가 핵 은폐 시설이 있다. 그러면 핵 은폐 시설이 있다는 걸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의 모습을 보고 확인한 실정에서 트럼프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하고 김정은하고 딱 둘이 만났다면 누구도 없는다 해서 야 정은아 지금 너 핵 은폐 시설 가지고 있다고 미국에서 숱한 사람이 떠드는데 일단 그 문제는 후에 보고 그 문제 절대 너 인정도 부정도 하지 말아 이렇게 짜겠는데 그 옆에 폼페오도 있지 볼튼도 있지 딱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 김정은이가 NCND하고 딱 있으니까 그 순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은폐 핵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온 볼튼의 얼굴에 완전히 웃음꽃이 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아까 보세요 미스터 프레지던트 있지 않느냐 내가 말한 게 결국은 이거 해당 깰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로서는. 여기서 만약 트럼프가 그걸 김정은이가 NCND 하는 걸 보고 그 어떤 스몰딜을 맺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볼튼이 나가서 미국 트럼프가 이거 다 알면서도 했다면 트럼프는 정식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로서는 여지가 없었어요. 깰 수밖에 이건 돌아 나올 수밖에. 그래서 저는 우리 싱가포르 합의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진짜 이거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면할 수 있은 그런 진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 결론에.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지금 3차 북핵 이제 정상회담이 또 일어난다고 하는데 미국 사이에 앞으로 3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또
그 어떤 스몰딜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지금 누구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원래 트럼프란 사람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 자체도 지금 3차 지금 정상회담 하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첫 번째 성과는 뭐냐? 북한이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과 국제 공동체와 30년 동안 핵게임을 했습니다. 미국하고 협상했죠. 30년 동안 핵게임에 북한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하노이 회담 직전까지 북한은 승리에 승리를 거듭했어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은. 대단해. 육자회담에서 6개 나라하고 대상하면서도 다 이겼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마지막에는 딱 간철은 안 될 것 같지만 다 간철했어요. 북한은. 그런데 이번에 처음 북한의 30년 동안 핵게임에서 처음 실패했습니다. 예견치 않았던 뒤통수를 치고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북한의 이 전반적인 정치 구조와 사회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좀 한번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미 노동신문이에요. 북한 노동신문. 김정은이가 베트남으로 떠날 때 김정은의 출발 소식을 보도한 노동신문과 김정은이가 도착할 때 노동신문이 뭐의 차이 납니까? 출발과 도착 소식 보도에서 차이점이 보이세요? 북한 사람들은 이 신문을 보면서 금방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김정은이가 2월 24일 날 베트남을 향해서 떠날 때는 엄청난 많은 인력을 기차에 태우고 떠나면서 조미 순회상봉을 위해서 간다 했어요. 베트남에. 트럼프하고 맞짱 뜨러 간다, 이렇게 선전했는데, 돌아올 때는 조미 순회상봉을 마치고 도착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마치고 도착한다, 이렇게 슬며시 조미 회담 문제가 슬며시 빠졌습니다. 이 북한 사람들은 매일 노동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왜 달라질까? 처음에는 이거 잘 이해를 못했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하면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신입니다. 절대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우상해야 될 테니까 신은 오류가 없습니다. 백전백승이에요. 무오류 원칙에서의 절대적인 신인데, 신이 어디에 나가서 이런 김정은이가 회담을 합의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건 북한의 기존 시스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예요. 설사 실패했다고 해도 북한은 김정은이가 성공했다고밖에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회담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3월 1일 노동신문인데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서 회담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도했다고 보도합니다. 이렇게까지 보도해요. 이 노동신문 원문인데, 미국과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만나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두터워하고 두 나라 관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회담을 완전히 성과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한 주 동안 북한의 TV는 매일과 같이 하노이 조미 순회 상봉이 성과작이라는 걸 만든 다큐를 한 주 동안 내보냈습니다. 모든 북한 사람들은 대단한 큰 합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일 만에 3월 8일 날 북한은 불현듯 하노이 회담에 대한 기존의 공식 선정에서 방향을 꺾습니다. 뭐라고 보도하는지 한번 더 봅시다. 운일자 노동신문 6면에 실린 논평입니다. 2차 북미회담에서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바랬지만 뜻밖에도 합의문 없이 끝났다는 문장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 국내외에서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며 아쉬움과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기록 영화까지 내보내면서도 합의문 채택이 무산된 것은 일절 언급하지 않던 북한이 8일 만에 회담 결렬 사실을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외부 정보를 접하는 주민이 상당수인 현실에서 회담 결과를 숨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면서도 바로 이제 한국 보도를 통해서 알겠지만, 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 주일 동안 북한 내부에서는 엄청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신인 김정은이가 이렇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것이냐, 아니면 한 주 동안 계속 성공했다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왔다고 했더니 그 방향대로 기존의 선전 방향을 유지할 것이냐. 그런데 한 주일 만에 북한은
이런 비현실적인 선전 방향이 도는 북한 사람들한테 먹여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북한 주민들한테 이실을 짓고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기에는 왜 이렇게 북한의 주민들한테다가 세뇌교육으로 거짓말하는 게 가능했고 지금은 불가능해졌느냐? 바로 지금 해외에 북한에서 해외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수가 지금 거의 10만에 달합니다. 10만에 달하는 이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해외에 나오면 제일 먼저 구입하는 게 뭐냐? 핸드폰이에요.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삽니다. 중국 같은 데 도착하면 그 시장에 가면 중고 스마트폰, 아주 최신형 스마트폰에도 일단 누가 쓰다가 거기다 판 중고 스마트폰 제일 좋은 거 50불만 주면 최신형 스마트폰을 살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나와서 10만 명이 매일 어디 걸 보냐? 한국 네이버를 봅니다. 매일 한국 뉴스를 계속 보고. 그런데 전 세계가 싱가포르 합의를 결렬이라고 하는데 북한만의 성공작이라고 하는데 이 김정은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면 할수록 주민들에 대한 우리 신뢰가 더욱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라도 알리자. 그래서 3월 8일 날 한 주일 만에 알렸습니다. 두 번째로서 지금 이제 달라지고 있는 것은 반대로 미국에 이렇게 지금 북한은 이번 현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반대로 미국이 지금 가는 입장을 보면 이번에 트럼프가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대북 제재, 북한에 대한 이 대북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걸 트럼프가 이번에 직접 실감했습니다. 4시간 동안 김정은하고 만난 전 기간에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다가 한 이야기는 오직 하나입니다. 제재를 풀어달라. 너무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야 이거 제재가 이거 진짜 효력을 보내. 이거 김정은이가 이렇게까지 제재에 집착하네. 해담 깼어요. 깨고 일어서서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해담 뒤끝에 오찬 해담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오찬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상회담이라는 건 다 이렇게 세리머니, 그 우전을 미리 세팅해 놓기 때문에 해담에서 합의권이 없다고 해도 그 다음 일정은 오찬입니다. 하면 두 정상이 오찬장에 와서 또 뭐 웃으면서 오찬하고 헤어져야 정상인데 너무 격렬하게 하다 보니까 밥도 안 먹고 둘이 갈라졌어요. 갈라서 헤어져 가는데 김정은이가 가다가 가만 서 보니까 이대로 이거 헤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도중에 서서 지금 트럼프가 차에 타려는 트럼프한테다가 최선희를 보내면 다시 가서 트럼프를 잡아라. 잡고 다시 이야기하자. 그래서 최선희가 달려와서 트럼프한테 쪽지를 줘요. 자,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이 다시 만나자고 한다. 근데 이 순간에 트럼프가 차에 오르다가 그때 만약 트럼프가 다시 돌아와 앉았더라면 일이 어떻게 됐을 수도 있고 트럼프가 no. 후에 다시 준비된 다음에 다시 만나죠 하고 그대로 차 타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딱 트럼프가 보고 이 제재가 과연 효과를 볼까 하고 트럼프도 의심했는데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대북 제재, 지금 물샘 트럼 대북 제재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죠? 미국이 트럼프가 가자마자 미 해안 경비대 버스로프 함이라는 이 함을 지금 한반도 해역에 파견했습니다. 이 함이 일반 군함보다 더 이 최신의 장비를 갖춘 함입니다. 이 함이 이 인공 위성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위성에서 주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자 지금 어느 위도 어디에서 지금 불법 한적이 진행되고 있다 하면 거기까지 쭉 나가서 그걸 저지시킬 수 있는 원래 그 마약 밀수업자들 잡아내는 함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멕시코 바다 앞에서 마약 그 함까지 지금 트럼프가 여기다 지금 보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제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변화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4월 12일 날 김정은이가 시정연설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를 말하면 국회 앞에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이 시정연설 내용에서 김정은이 이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좌절감. 이 실제 하노이 회담이 성공할 줄 알고 하노이까지 갔다가 자기가 당한 그 좌절감과 모멸감 그게 가득 차 있다는 게 이 시정연설 후반 부분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느냐? 아니 미국 트럼프한테 맞고 그 화풀이는 우리 정부에 대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대고 지금. 자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는가 좀 봅시다.
미국이 지금 김정은에게 빅딜, 말하자면 일괄 타결 합의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이건 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트럼프한테다가 올해 말까지 시간을 주겠으니까 미국이 계산법을 바꿔라. 바꾸면 다시 마주 앉는 거고 바꾸지 않으면 나는 올해 말까지 기다려보고 새로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거의 위협 공갈 비슷한 그런 걸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이가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결국은 합의 못하고 뒤통수 맞았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구차하게 북한 사람들 앞에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명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이 왜 열렸느냐, 북한 주민들 앞에서 내가 핵무기를 가지니 미국이 만나자고 찾아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북한의 핵무장력의 급속한 발전 현실 앞에서 미국이 본토에 대한 안전에 두려움을 느끼고 회담장에 나왔다, 이렇게 이제 북한을 회담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왜 하노이 회담이 깨졌느냐, 하노이 회담이 깨진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는 관심이 없고 선무장 해제 후 제도 정복, 말하자면 무장을 해제시켜놓고 제도를 정복하기 위한 야망을 실현하기 때문에 내가 하노이 회담을 깰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는 이런 군번리에게 배치되는 요구에 대해서는 끝까지 나갈 것이다, 맞받아 나가겠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이번에 김정은이가 한 이야기, 이 모든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압축하면 미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쉽게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나갈 것이다. 장기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부터 제재 해제에 기대 걸지 말라. 제재 해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갱생으로 가자. 자력갱생의 구호를 이제 높이 들고 이제 나갑니다.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이거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문장 때문이거든요. 남선 당국은 추세를 보며 뭐 좌고우면하지 말고 어지럽 넓은 중지자 촉진자 하지 말고 뭐 하면서 지금 말하자면 그래도 정상 국가 지도자로서 담지 말아야 할 그런 비속어들을 아예 쏟아냈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지금 대단히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표현 때문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가면 김정은이가 그래도 저 외국 언론들에서 지금 보도하는 거 보면 그래도 한계 국가 지도자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3번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3번 정상회담했기 때문에 대화 상대방은 그냥 파트너거든요. 대화 상대방이 파트너인데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회담이 결렬됐다고 해서 어떻게 대화 상대방을 이렇게 비속어로서 저렇게 비난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뭐 김정은이가 나이도 30이고 우리 문 대통령도 나이도 훨씬 이거 위에서 이 초보적인 그래도 예의를 갖추고 뭘 대해야 되겠는데, 이거 대화 이거 내용을 보면 초보적인 뭐 대화 상대방에 대한 예의보다도 나이 뭐 이런 예의도 없이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너무 지금 오버한 것 같다, 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 늦기 전에 때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4월 12일 날 시정연설을 하고 김정은이가 4월 16일부터 그제 연이어 군부대들 나갑니다. 또 가만히 있지 않을까,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4월 16일 날 화요일 날 김정은이가 북한 추격기 순천 비행장이라는 거 있는데, 순천 비행장은 평양에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추격기 비행장인데 북한에서 제일 큰 비행장입니다. 이 비행장에 가서 긴급 이제 비행 출동 훈련을 이제 김정은이가 봤다, 지금 이겁니다. 또 어제는 사진은 안 나왔어요.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 시험했다, 이겁니다. 김정은이가 어제 오늘노동신문에 난 데에 의하면 사진 안 나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내가 뒤통수 맞았기 때문에 같이 참을 수 없다, 이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들여다보면 과연 그러면 김정은이가 자력갱생에 기초해서 현 제재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지금 문제죠. 김정은으로서는 그럼 어떤 딜레마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올해 중으로
김정은이가 지금 제재를 풀지를 못하면 유엔 제재에 의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12월 전으로 다 북한으로 송환돼야 됩니다. 만약 이들을 송환시키지 않는 나라들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거기다가 추가 제재를 그 나라를 제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다 북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노이 회담에서 다른 나라들도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과 김정은이가 이 제재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볼 거로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대대적인 추방 조치를 취한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돼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지금 모든 나라들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노동자들 어떻게 하라느냐, 이런 이제 판단이 나옵니다. 만약 김정은이가 이 한두 달 내로 이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와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결국은 어마어마한 이 돈줄이 끊겨야 돼요. 수많은 노동자들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김정은이가 2018년 지난해에 북한의 경제 올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어떤 청사진을 제기하였느냐, 이 현 상태에서 북한이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도는 다른 거 없다. 관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관광만이 제일 쉽게 돈을 벌고 또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다. 언제 다른 나라들처럼 공장을 짓고 제조업을 해서 뭘 만들어서 팔지 안 팔지 언제 마케팅하고 이렇게 하냐. 그런데 관광이라는 거는 시설만 잘 꾸려내면 금방 사람이 와서 돈을 쓰기 때문에 관광으로 가자. 근데 관광 타깃은 어디냐? 한국입니다. 한국을 타깃으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김정은은 바로 이거 원산 갈마 반도인데 여기가 원산이고 이게 갈마 반도고 여기 옆에 금강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산하고 이거 원산 갈마 반도를 하나의 관광 벨트로 만든다. 이게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9월달 평양에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 이 문제를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9월 여러분 평양선언을 읽어보면 평양선언에 이런 합의문이 나옵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 동해안에 큰 이제 관광 특구 지구를 건설한다. 이런 합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합의한 게 아니라 지난해 김정은은 자기가 다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풀어서 이 갈마 이거 원래 군수지역 군대 관할 지역에서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다가 어마어마한 관광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한번 좀 보세요. 이 정도 건설했습니다. 지금 170동에 달하는 호텔 펜션을 여기다 지금 건설해 놨습니다. 예, 이렇게. 예. 그런데 이번에 하노이 회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 김정은이가 여길 찾아가서 원래 이 대상 건설이 올해 10월 10일까지 끝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노이 회담에서 딜이 맺어져서 금강산과 개성이 열렸더라면 결국은 김정은 계획대로 올해 중으로 여기에 우리 한국 철도가 들어가서 갈마역까지 쭉 고속철이 들어가고 결국은 김정은이는 한 해에 몇 명이 여기 와서 수용할 수 있냐, 한국 관광객 100명을 여기서 친다. 한국관광객 100명을 여기서 숙식하게 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찾아가서 이 대상 프로젝트 계획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제재가 올해는 풀리지 않을 것 같으니 다음해 4월 15일까지 연기해라. 그래서 6개월을 연기했는데 북한 역사에서 신이 일단 한번 언제까지 끝내야 하면 그건 무조건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김정은이가 다 끝내놓고 또 다시 하노이 회담 결렬되자마자 찾아가서 6개월 또 연장해라고 속도를 조절한 전례가 없습니다. 설사 조절했다 해도 이걸 공개하지 않았죠. 근데 이렇게 처음으로 이걸 하노이 회담 결렬 때 그때 김정은은 지금 내부 정책 구조 변화에 지금 달라붙고 있습니다. 예. 다른 하나는 주민들이에요. 지금 지난 시기와 지금 이 북한 주민들이 여러분 장마당 이런 게 많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자율의식이 대단히 많이 발전됐고 더군다나 지금 북한의 지방 행정 능력은 지금 점점 마비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북한 TV 한 장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변했느냐. 예, 북한 TV입니다. 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정신을 지려도 백두의 생명중 신을 노래와 춤을 추어도 우리 장난에 맞추고 옷차림과 고리 단장을 해도 강성국가 건설의 참전자답게 혁명적이며 민족 고유의 전통을 적극 살려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들, 특히
책임이 좁지 않습니다. 장마당에 들어가는 입구까지에서는 괴뢰의 상표 같은 상품을 비롯한 각종 상품들이 단속 정지기간 일꾼들의 돈을 피해가면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성령동 32 인민당 김종난, 도로유단 노동자 김종난은 제주머니를 붉은 데만 신경을 쓰면서 괴뢰 상품을 팔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팔다가 단속됐으니 이동의 뒷생활을 빨리 파헤쳐봐야 합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양지당 85 인민단 1층, 2층, 3층, 4층, 역전동 36인민단 지하층 1층, 2층, 3층을 비롯한 몇 집들에서는 상업공사 기관보다 더 많은 상품을 진열해놓고 그러다 나니 자본주의 나라 사람들이 있다가 쓰레기통에 넘쳐나서 보내온 중고까지도 버젓이 내놓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정도로 지금 TV에서까지 이걸 가지고 지금 전국적인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캠페인은 뭐냐? 이거 장마당에서 지금 한국 상품이 밀수돼 들여서 지금 공경연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상품 팔다가 잡히면 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밑에다 놓고 팔았는데 이거 단속될까봐 이제는 뽀젓이 내놓고 팔다가 지금 단속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거 지방 이 행정 단위, 그 다음에 검찰 뭐 이런 지방 단위들에서 이걸 그렇게 통제하고 하라고 규찰대도 다 내보내고 했는데 이게 규찰대가 들어가서 이거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결국 뭐냐? 지방의 모든 행정 이 공안 세력이 그 장사꾼들을 끼고 그 사람들을 하고 결탁되지 않으면 저들조차도 살기 힘듭니다. 예, 지금 대북제재가 심화되면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국영공업이 일 나가도 러임을 못 주고 쌀을 못 주다 하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장마당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장마당을 통해서 밀수라든가 자기 생계를 자기가 유지하는 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대대로 벼르고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무척 노력하고 있는데 제 판단에서는 이제는 이 과정은 멈춰 못 설 것 같아요. 앞으로 북한은 점점 더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가 점점 더 뿌리 내리는 이런 과정으로밖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하면서 김정은이가 이제 국가 지도기관을 다 다시 선거했습니다. 국가 지도기관 재선거 다시 구성해서 특이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북한에서 국방공업, 군수산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음지에 있던 군수산업 복무자들이 지금 민수로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다 공개돼서 이제는 민수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번에 김재룡이라는 자강도당 위원장이 내각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김재룡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한국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 알려지지 않냐? 공개 활동이 없었어요. 뒤에서 무기를 만들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무기를 만드는 사람을 내각 총리로 앉혔고 지금까지 북한에서 군수공업을 총 책임지었던 이만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건. 이 사람이 이번에 중앙당 조직지도부를 담당한 당 부위원장으로 이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음지에서 무기를 생산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민수공업 담당 간부로 돌아서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대북제재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더는 북한이 군수공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공업과 민수공업이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민수공업은 공장 지배인이 공장 책임자가 자체로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 독립채산제라는 걸 넘었습니다. 그래서 로임도 못 주고 쌀도 못 줘요. 지금 일반 민수 그러니까 다 제대로 제가 나가서 먹고 사는데 군수공장만은 지금까지 북한에서 정부가 배급도 주고 돈도 주어서 군수공장 노동자들만은 정상대로 다 일을 정연한 체계를 가지고 일했는데 이젠 제재가 너무 심화돼서 이런 방식으로는 군수공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폭 제 나라의 국방 예산을 줄여서 결국은 민수로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미국을 관리하는 문제가 중요한가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이는 어떻게 하면 핵과 아이스뱀을 가지고 미국을 끊임없이 움직여서 미국의 동북아 한반도 전략을 변형시키려고 한다. 이게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협한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걸 쭉 종합해 보면 트럼프는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에 별로 관심 없어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우선 순차, 김정은하고 만날 때 순차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스뱀에 관심이 있어요. 김정은. 만약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다면, 만약 동결 상태라도 유지해서 아이스뱀만 못 만들게 하고 북한의 이 현 기술 수준에서 더 진전만 하지 못하게 한다면 트럼프로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워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트럼프가 지금 요새 계속 다니며 자랑하는 게 뭐냐? 북한의 핵을 제거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올라가서 돈은 김정은이가 지금 핵 실험도 안 하고 아이스뱀 실험도 안 하고 미국에 대한 위협은 내가 올라가서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이걸 계속 유권자들한테 지금 트럼프가 지금 돌리고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이익은 지금 북한에서 달성한 두 번째 순서는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이란이나 중동 지역에 무기 핵 기술과 미사일을 수출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트럼프는 더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카드를 가지고 있는 뭐냐, 2018년까지 기다려보겠다. 만약 2018년 전으로 트럼프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김정은으로서는 두 가지 카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다시 2017년처럼 핵과 아이스뱀 실험을 또 하든지, 아니면 트럼프나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핵 기술을 이란과 같은 나라에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큰 위협을 받게 되고 미국이 다시 이걸 막자고 협상장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제일 관심 가지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 트럼프라는 이 인물을, 미국인을 이용해서 빨리 이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북한의 핵 비핵화 문제, 이거는 미국의 전략가들의 순위에서 보면 한참 뒤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동맹 관리 차원에서 계속 미국이 김정은과 말하자면 이런 미국의 리익을 중심에 놓고 그 어떤 딜을 맺지 않도록 우리가 각성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미국, 한국, 북한 이 3자 간의 입장이 지금 완전히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북한은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역입니다. 이걸 스몰 딜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일괄 타결입니다. 일괄. 포괄적으로 합해서 단번에 이행하자. 이게 미국의 주장인데, 미국은 지금 일괄 타결을 주장하면서도 미국 전문가들은 다 뭐라고 일하느냐, 그건 전혀 실현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장의 놈이 끝까지 그걸 믿어야 되는데, 이건 뭐 트럼프가 지금 현재 사람들이 눈도 있고 대선도 다시 재선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렇게 말하지, 과연 트럼프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괄 타결안으로 갈 것인지 이건 누구도 지금 장담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good enough deal이라는데, good enough deal은 포괄적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가자, 이런 이제 주장돼서 이 각 사람이 이제 각 주장이 지금 다 달았습니다. 김정은이가 앞으로 어떤 수를 쓸 것인지라는 건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는 문제지만은, 제가 예측해 본 데 하면 김정은은 앞으로 이제 조만간 이런 수로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한번 예측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은 영변을 가지고 군보수를 교환하자고 했어요. 반대급부를 차리려고 했습니다. 영변 하나를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하노이 회담 끝난 다음에 오늘 현재까지 북한에 그렇게 미국을 성토했지만은 한 가지 문제만은 절대 북한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제기한 플러스 알파 영변 외의 핵 은폐 시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도 이번 시정연 소리 없고 최선희도 안 말하고 이영호 누구도 이 문제는 말 안 하고 있습니다. 딱 이건 하나의 앞으로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김정은이가 이 카드를 꺼내들지 않겠는지, 우라늄 농축 은폐 시설을 인정하는 대신, 영변 플러스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 인정하는 대신 결국은
금강산과 개성공업지구 플러스 제재 5건 이번에 요구한 거 이걸로 딜을 또 맺자. 또 스몰 딜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중에서 지금 쟁점은 뭐냐? 이 영변 핵시설을 우리가 한국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평가 문제에서 한국 내의 여론과 전문가들이 시각이 둘로 갈려 있어요. 한 파트는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시설의 80~90%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영변 정도만 파괴 없애버린다면 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주장의 한 파고, 다른 한 파는 영변은 이제 고철이다. 저건 이제 물건 넘어간 거기 때문에 영변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영변보다 더 중요한 바로 이 숨겨놓은 우라늄 농축 시설,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두 개 파로 이제 갈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려면 남북 경협을 풀고 제재도 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러한 방식은 북한에다 뭘 줘서 북한을 우리 우대대로 이끌고 나가자. 이거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의 북핵법입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이 해법이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옳았냐? 그때는 북한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완전한 핵 무기를 정교하게 갖추기 전이었습니다.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면 북한을 설득시켜서 좀 북한이 달라는 걸 먼저 우리가 주어서라도 그 자리에서 스톱시키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북한이 다 완성했는데, 완성한 상태에서도 계속 경협을 앞으로 추진해서 북한에 주겠느냐, 아니면 이제부터는 제재로 손해해서 북한이 포기할 때까지 나가겠느냐, 이런 갈림길에 지금 우리 정부가 있고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강연을 마치면서, 그러면 우리한테 남아있는 그런 카드는 뭐냐, 그리고 앞으로 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어떤 식으로 나가려고 하느냐. 저는 이거 대북 제재가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에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도 오고 하노이까지도 오고, 물론 지금은 버티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김정은이가 회담장에 나와서 그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제재 때문입니다. 제재가 결국은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이다. 물론 제재를 가한다 해서 김정은이가 당장 핵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경제적으로 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걸 지금 김정은은 밀수를 해가지고 좀 해결해보자고 하는데, 밀수의 방법으로는 뭐 당장 급한 부분은 그렇겠지만 북한의 경제적 회복이라는 이 근본적인 회복은 찾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자, 만약 김정은도 뻗치고 트럼프도 안 하겠다고 딱 뻗치고 다 뻗치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북한이 만약 끝까지 김정은이가 핵 포기를 안 하고 계속 뻗친다라고 하면 아마 진전도 없고 또 파국도 없고 지금과 같은 이런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북한은 자기는 이제 핵 보유국이다 라면서 이제 그걸 기정사실로 하려고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급성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